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동성명 지혜정호수연입니다. 네, 온라인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다들 일하느라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어서 교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인정받는 게 어떨 땐 굉장히 어렵다. 그게 참 서글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모든 계열사의 지배력은 누가 행사하고 있는가. 네이버죠. 그리고 네이버의 네, 그분께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공동성명은 네이버 전체 계열사,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체 계열사를 모여서 출발했고, 그리고 사실 통합교섭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이버가 우리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의 약간 미비와 그리고 당연한데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거부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법인별 개별 교섭으로 물론 개별 교섭을 하면서도 뭐 공동성명이라는 이런 하나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여러 성과를 만들어 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우리의 어떤 뭐 노력들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2026년 올해 3월에 새로운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사실 간단합니다. 노란봉투법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그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가 당연하다고 했던 그 통합교섭을 좀 더 할 수 있는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통합교섭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고 앞으로 계속 이 통합교섭의 효용과 통합교섭을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과 통합교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고 통합교섭을 하면 뭐가 좋으냐? 진짜 딱 간단하게 말해서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협상력이. 노동조합은 쪽수라고 하잖아요. 10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100명이 요구하는 게 힘이 세고 1000명이 요구하는 게 힘이 세죠. 우리 뭐 1000명에 2000명의 조합원이 아니라 6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한 번에 교섭하고 각자 흩어져서 여러 사측과 이렇게 교섭하느라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사측과 네이버는 하나의 사측과 모든 6000명의 조합원이 교섭했을 때 그 파워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개별 교섭을 하면서 저희가 힘이 부족해 막혔던 부분들도 있고 어, 차마 시도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네이버를 깨끗하게 성장시킨다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바꾸는 일들 그런 것들도 사실 해야 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서 보상을 안정화시키는 것들 뭐 재택근무를 지키는 일들 AI 대응하는 일들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저희가 통합교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 듣고 저희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결국 당사자의 강한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교섭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길어졌네요. 네. 딴 것보다 이제 좀 살짝 걱정되는 건 뭐 또 이제 끝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교육 신청 인원보다 많이 오시지 않으셨는데 작년에 저에게 약간 아픔이 있습니다. 제일치킨 디프리를 50명을 예약했는데 10분이 오셔가지고 10명이서 치킨을 진짜 네. 그래서 오늘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한 40명짜리 정도 예약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뭐 온라인에서 보느라 지금 여기 오지시 못했지만 제일치킨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디프리 신청하신 분들 꼭 가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나중에 끝나고 또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교육 잘 듣고 네, 좀 이따가 또 다시 마무리할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또 교육 참여하셨으니까
잠깐 이제 업무를 좀 내려놓으시고 뭐 가능하면 노트북을 뭐 덮어도 좋고요. 아무튼 교육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저희 어렵게 교육 준비한 거라서 네, 교육 잘 들어주시고 좀 이따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하태승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교육 방금 전에 저 자리에서 준비하면서 우리 지회장님 인사말을 좀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우리 지회장님께서 10분 동안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을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간단합니다. 저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당연한 조합 활동이 법적으로도 너무나도 보장받고 나아갈 길이라는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6년 노동조합법과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합 활동을 했는지 그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네이버 계열사와 우리 네이버 지회 공동성명 통합교섭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통합교섭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근로조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할지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요구할 것인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6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운동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 3조가 개정돼서 2026년 3월 10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헌법상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노동조합도 우리 네이버 지회뿐만 아니라 금속노조도 건설노조도 공공우수노조도 원청교섭, 초기업교섭을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모자회사 사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 사이에서 교섭 의무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IT 계열사 역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통합교섭을 요구할 만한 법적인 발판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사실 법 얘기를 하기 전에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약간은 조금 낯선 사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연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제정이 됐었을까? 첫 번째 사진 혹시 아시나요? 저기 철장에 갇히신 분들이 혹시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금속노조 거통고지회라고 해가지고 대우조선 지금 현재는 하나오션 있죠. 사내하청 노동조합에서 50일 동안 옥새 파업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1세제곱미터 케이지에 몸을 가두고 옥새 파업을 50일 동안 하셨습니다. 왜 파업을 했었을까요? 조선업계에서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임금을 깎았었습니다. 왜 깎았었을까요? 30%를 깎았었는데 계속 조선업계의 업계의 불황이라고 하면서 하청업체들한테 지급할 인건비를 야금야금 깎다 보니까 5년 동안 임금이 30%가 날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이 20년 됐던 용접공도 한 달에 4, 50시간씩 연장 근로를 했는데 실수령액이 200 정도밖에 안 됐었던 바로 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갑자기 2021년 넘어가면서 조선업계에 다시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겠냐, 이대로는 못 살지 않겠냐, 다시 회사가 살만하니까 우리 그 과실을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임금 30%를 우리 원상복귀해라라고 했었는데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이제 표제를 기가 막히게 잡았죠. 임금 30% 인상 요구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상회복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스스로 몸을 1세제곱미터 케이지에 가두고 옥새 파업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어떻게 됐었을까요? 파업은 어찌어찌 잘 끝났던 것으로 기억하긴 하는데 대우조선 해양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몇 명한테? 간부 5명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얼마를 청구했었을까요? 얼마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을까요? 대략. 니들 다시는 파업 못하게 하려면 5명한테 얼마 정도를 청구해야 될까요? 470억 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470억 원이면 저도 이제 민주노총의 변호사다 보니까 벌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제가 한 50번은 다시 태어나서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모으면 그 정도 돈은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파렴치한 사태가 저는 이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지들 그 혹시 여기 두 번째 그림 사진 어디 건물인지 아신가요? 여의도, 여의도에 동지들 그 지난달에 벚꽃이 예쁘게 폈었죠. 저도 벚꽃놀이 갔다 왔었는데 트윈타워를 지났었습니다. LG 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 용역 노동자들이었었습니다. 이분들도 하도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하청업체 소속이었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나섰을까요? 야, 이제 노동조합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열심히 대화하고 같이 상생할게 이러면서 나왔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청업체랑 전부 다 도급계약을 해지시켜 버려가지고 전부 다 잘라버렸었습니다. 100명을. 한순간에 노동조합 만들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했다고 다 잘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었습니다.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있었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을 주는 파업이었었는데 진짜 사장, 우리 고용 승계를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 LG가 나와서 우리랑 교섭하라 라고 싸웠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 거의 한 3개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겨가지고 전원 고용 승계 협약에 협약서에 사인을 했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노조법이 개정됐었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는 노조 중에서는 세 번째 사진처럼 건설 노조가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 산재로 한 몇 명 정도가 사망하실 것 같나요? 대한민국 산재 사망률 통계가 한 몇 명 정도 돌아가셨을까요?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해에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1,200명 정도는 질병입니다. 뭐 폐암이라든지 직업성 암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으로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그 산업군이 어디일까요? 건설 현장입니다. 전체의 38%가 1년에 360명 정도가 그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체에 맞아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추락해서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안전한 공사 현장 만들어 달라라고 건설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더 안전한 공사 현장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요즘 원청 교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지난달에 진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고 전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기도 했었는데 화물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화물연대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진주에 보게 되면 CU 물류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BGF사에 대해서 우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인 운송사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랑 교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운송비도 그 못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유급휴일도 그 운송사가 결정을 못 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BGF가 나서서 교섭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했었는데 대체 인력을 다 투입을 해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계속 빨리 나가라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차량 운전자 한 분이 조합원 한 분을 밟고 지나가서 조합원 한 분이 사망을 하셨던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이었고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BGF사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발생했었고 노동부에서도 굉장히 좀 큰 압박을 가했었다 보니까 불과 사고 발생 이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단체 협약을 결국 BGF랑 체결을 했었습니다. 운송 요임 인상, 그다음에 유급휴일 보장. 처음부터 교섭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처음부터 체결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BGF는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면서 난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결국 싸우게 됐었었고 결국 이 사건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장황한 얘기들을 말씀드렸던 건 우리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 운동 그리고 이 개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맥락이 되는 건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썼던 조합 활동과 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는 여러분들의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했었어요. 특히 소위 말하는 원청도,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뭐 그린웹이라든지 인컴즈 등등 계열사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 모회사 네이버를 상대로 당신들도 우리의 원청이다, 진짜 사용자다라고 하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개정돼 있었었고 또한 노동쟁이라는 개념도 확대됐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막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기업의 경영권 영역이다, 인사권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교섭을 거부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성과 배분 시스템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다,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쟁의활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은 원청교섭의 원년입니다. 지금 매일노동뉴스사에서 4월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그 원청교섭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략 한 90건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90건 사례 중에서 대부분 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많이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동조합이 지금 원청을 상대로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들의 근로조건을 진짜로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공의 영역입니다. 항상 노동법이 움직이는 영역을 보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법리가 형성될 때도 공공 분야에서 좋은 법리가 생기면 그것이 슬슬 민간 분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도 보게 되면은 지금 모자회사 간에 교섭 의무를 인정했었던 판정이 몇 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항공사와 그 자회사 사이에 인정됐던 사례들도 있었었고, 지금 사실은 이 사건들 중에서 제일 처음 그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던 사례가 바로 그 한국 원자력 기술원 사건인데 거기도 모자회사 관계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네이버 계열사들은 어떤 것인가? 왜 우리 그린웹, 인컴즈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계열사들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도 알고 있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이버가 진짜 우리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시간이 이제는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IT 산업, 사실 전 수많은 계열사 쪼개기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산업 속에서 해법은 조합원 모두가 모든 16개 계열사 속에 법인에 속해 있는 모든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하나로,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교섭하는 것, 통합교섭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 계열사와 노동조합 통합교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청교섭과 통합교섭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이버 계열사, 그리고 네이버가 처한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환경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 원청교섭과 통합교섭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여러분들께서 쟁취해 나가야 되는 선택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세세하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원청교섭,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을 이제 뭐 사실 이 원청교섭과 통합교섭이라는 것도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긴 하겠지만 보통 통상 원청교섭과 통합교섭이라는 이 사회학적인 이 용어를 저희가 이제 법률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하자면, 원청교섭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네이버로 따지자고 한다면 자회사, 손자회사 노조가 모회사한테 하는 교섭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노우 조합원들 혹은 웹툰, 네이버 웹툰 조합원들, 네이버 랩스 조합원들, 그리고 뭐 그린 웹 서비스, 인컴즈 등등 거기에 있는 각자의 조합원들이 그 모회사를 상대로, 네이버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게 원청교섭입니다. 제가 그 강의 첫 파트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청교섭의 법률적인 논거는 노동조합법 제2조인데 이번에 개정돼서 법적인 의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용자가 원청 사용자라도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들,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섭 의무가 존재하는 사용자다라고 법이 바뀌게 됐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네이버 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원청 교섭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통합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계열사 노조와 다수의 계열사 법인이 한꺼번에 뭉쳐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스노우, 인컴즈, 컴파터너스 모든 조합원들이 다 뭉쳐서 주요 계열사들이 네이버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초기업 교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 3항에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증진 의무, 노력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아직까지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노동조합이 쟁취를 해야 나가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합교섭, 과연 전산업적으로 봤었을 때 유례가 없는 것일까요?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산업군에서도 바로 이 초기업별 교섭, 통합교섭 많이 쟁취해 나갔었습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는 노조 중에는 건설노조가 있는데요.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 통합교섭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싸워서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예컨대 철근공들 아니면 목수들의 임금은 얼마인지 지역별로 전체 이제 하청 그 전문 건설 업체들과 건설 노조가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지역별 통합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목수들의 임금은 얼마다, 서울 지역 철근공의 임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통합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간호사들의 처우는 언제나 항상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병원과 한꺼번에 교섭해서 우리 정원을 늘린다던가 신규 채용을 한다던가 비정규직을 해소한다던가 이런 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통합교섭을 했었습니다. 왜 노동조합은 이 통합교섭을 주장을 할까요? 아까 우리 지회장님께서 힌트를 주셨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 쪽수입니다. 단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때만 우리들의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합교섭을 많은 노동조합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반대로 회사도 이 통합교섭에 참여할 요인이 있습니다. 교섭 비용을 감축시키고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교섭 역시 얼마든지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계열사에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전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네이버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우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연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우리 네이버 계열사 특수성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좀, 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제가 이제 법인들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건할 때 필연적으로 많이 보긴 되긴 하는데 이 정도의 계열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기업 집단이라는 게 잘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거의 어떤 산업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완벽한 모자회사 지분 구조입니다. 주요 근로조건 과정에서도 결국 네이버가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로스쿨 다녔을 때는 참 상법을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상법상 사실 1인 주주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모회사가 아니면 손모회사가 거의 모든 것을 마음만 먹자면 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법인격이라는 그 외피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회피할 수 있는가? 법이 바뀐 이상 전 그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처럼 결정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도하라고 한다면 되게 옛날에 SK인사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직접 고용관계까지 인정됐었던, 물론 여러 가지 논거 중에 하나였겠지만 사례도 있었었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모자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교섭 의무가 활발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유리하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사실은 초기업 교섭은 모든 노동조합의 로망 같은 겁니다.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은 거죠. 왜냐?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단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산별노조에서 초기업 교섭을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을 하려고 한다면 노동조합도 단결이 돼 있어야 되고 사용자도 단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도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용자가 하나의 단체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산별노조들도 보면 우리나라는 원하청별로 다 쪼개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교섭을 담당할 만한 사용자 단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업 교섭하자, 집단 교섭하자라고 하는데 당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우리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계열사 조합원들이 다 같이 뭉쳐서 이 네이버라는 전체 기업 집단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자라고 하나의 지혜로 뭉쳤었습니다. 노동조합도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네이버 하나가 나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이버 하나만 주도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관적인 요건 역시 사실 다른 산업군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인데 이미 갖춰진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놀랐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경영진 구성이 이 정도로 중첩이 되고 있었을까? 사실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불법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원하청 관계지만 사실은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다. 직접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론에 보다 보면 뭐 현대차, 기아차 불법 파견 판결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을 하다가도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막 낙하산처럼 그 옛날에 이제 원청의 생산부장이라든지 관리부장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하고 나와서 하청업체 사장을 해가지고 뭐 인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왕왕 있었었고, 법원은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원청이 하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봐가지고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네이버를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회사 임원들이 자회사, 계열사 임원들의 상당 부분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사회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이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가 어딜까요? 주총과 이사회 아닙니까? 주총과 이사회 모두를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계열사는 더 이상 독립성이 있는 회사입니까? 저는 이것은 네이버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판단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이제 많은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제적인 종속성을 따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컨대 이제 뭐 제조업 사내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만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사실상 그 하청업체의 매출이 오로지 원청업체, 예컨대 현대차한테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현상은 이제 네이버 지회를 처음 만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산업군들을 봤었을 때 그 정도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제조업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었고, IT 산업이라든지 사무직종이라든지 개발자 직종은 그런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네이버는 오히려 제조업보다 더 심각한 매출 종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 표지인데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굉장히 강하게 추단하는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주관적, 객관적인 조건들과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거의 대부분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이제 이사회 구성까지도 굉장히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예컨대 자회사라든지 손자회사라든지 실제로 많은 이익이 남았었을 때 그것을 유상감자의 형태로 영업이익을 오히려 위에 있는 손모회사나 모회사로 분배하는 형식, 위로 올려보내는 형식들을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임금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이버가 허락해야죠. 주총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 주총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1인 주주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영업가 이제 그 성과를 배분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임금을 인상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는 결국 주총과 이사회를 결정할 수 있는 모회사 네이버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와 여러분들은 교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처도 오로지 네이버밖에 없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구조도 네이버한테 집중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한테 통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한테만 말했었을 때, 계열사한테만 얘기했었을 때는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인컴즈나 컴파트너스 등등 여러 가지 계열사에서는 고객응대 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전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객응대 업무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고객응대를 하다 보다 보면 사실 제일 힘든 게 저는 감정노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 고객응대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람이 매뉴얼과 지침을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한테 교섭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5년 7월 달에 나왔었던 판결, 백화점 면세점 사건에서 실제로 이런 고객응대 매뉴얼에 대해서 원청의 그 백화점 면세점에 교섭 의무가 인정됐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1층 가면은 주로 어떤 업체가 있나요? 명품관도 있고 또
네, 화장품이 많이 있죠.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서비스 연맹이라는 우리 민주노총 그 산별노조에 가입해서 쓰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형적인 고객 응대 업무이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진상 고객 대응입니다. 하도 괴롭힘을 많이 하고 성희롱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고객들이 다가왔었을 때 백화점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죠. 가드가 와서 이 손님들을 다시 방문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위해를 뭐 흔히 막 드라마에 약간 그런 클리셰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릎 꿇고 막 싸닥션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백화점에서 보호해주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도 이런 거를 어떻게 교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작년에 이런 건 당연히 백화점이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니들이 매뉴얼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 라고 하면서 그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섭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인컴즈 컴파트너스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네이버가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엔테크, NIT, 그린앱 등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랑 발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상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장 근무,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교대 근무 등등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가정, 삶의 양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업무를 하다라고 과업을 하다라는 그 발주처가 지시가 변경될 필요도 있고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일 시키는 사람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은 누가 시키나요? 전 네이버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 간의 전적 조치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이 사실 이루어지다 보면은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근로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통합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단체 교섭으로 묶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근로 조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 클라우드나 파이낸셜로 가신 조합원들도 직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었는데 단체 협약이 있는 법인에서 없는 법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껏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도 우리 그 네이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같이 뭉쳐서 단체 협약이라는 보호를 받기 위한 건데 그 보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는 방지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 계열사를 통합해서 포괄하는 통합교섭이 필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교섭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동조합법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는데 노동법에서는 항상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전통 그 존중받는 원칙이 하나 있지만 쟁송 과정에서 항상 사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사실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지 계약의 형식도 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행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우선의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법상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판단한다고 했었을 때 그간의 관행이 어떻는지를 제일 열심히 살펴보는 게 바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교섭 관행은 사실은 사실상 통합교섭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문현식 정책국장님과 많이 소통을 했었었는데 정책국장님한테 이제 단체협약이 궁금하다고 딱 해가지고 보내주셨었는데 처음에 제가 열심히 안 읽고 봤는데 다 똑같은 거를 보내준 줄 알았어요. 아니 그 국장님 왜 똑같은 걸 보내주셨어요?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위에 회사 이름만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섭에 들어가면은 운영법인이나 사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결단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네이버가 임금 인상률 딱 결정하면 정말 컨트롤 CV처럼 똑같이 생긴 단체 협약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아니요. 쟁의 과정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 근거 없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쟁의행위에 가까워져 가지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을 때 특히 운영법인과 이런 데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을 때 노동위원회가 네이버를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실질적으로 운영법인이나 사업법인 등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네이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조정회의 때 네이버 당신들도 한 명 나와주세요 라고 네이버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식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이렇게 잘라서 교섭을 하는 걸까요? 왜요? 무섭죠. 뭉치면 우리들이 강해지고 저쪽은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요색행위 그만하자. 한꺼번에 나가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자. 한꺼번에 교섭을 하자라고 더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로 그 목소리가
방금 전에 오늘 처음 지회장님 인사만 쓰면서 강조하신 것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것,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를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너무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재미도 없을 거고 좀 간단하고 좀 재밌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는 좋은 강의를 한번 좀 준비하자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법률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앞으로 우리 조합원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네이버와 무엇을 만들어 나갈지, 우리 공동성명과 무엇을 만들어 나갈지를 구상하는 게 더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통합교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분 구조도 말씀드렸고요. 매출도 말씀드렸고요. 경영진 구성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법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핵심만의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주장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각각의 교섭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묶는 통합교섭은 사실 법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거고 노동조합이 쟁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회사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뭉치는 걸 좋아할까요? 어떤 회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제가 이제 항상 재밌게 봤었던 그림인데, 저 누구인가요? 저 사람.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계신 어떤 분이신 걸로, 술을 좋아하셨던 어떤 분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제가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에 이제 임명이 됐었던 게 2년 전이었었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노총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법률원 변호사들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누구 한 명 잡혀갔다고 얘기 들어오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어디 압수수색 들어와 있다고 그 얘기 듣고 있고, 하다못해서 계속 국민과 국민 사이를 싸움을 붙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싸움을 붙였던 것이 바로 윤석열의 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회사도 여러분들이 뭉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죠. 근데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여기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읽으시는지 아시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긴 하는데 엘 푸에블로 우니도 하마스 세라 벤시도라고 합니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이제 칠레 민중가요 중에 하나의 가수인데, 미국에서 집회할 때 노동조합 집회를 했었을 때 저거를 많이 이제 부른다고 해요. 사실 부르는 방법은 아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이브에 뉴진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금속노조에는 그 노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보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결투쟁 토끼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뭉쳤을 때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금에 있는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은 뭉쳐야 되고, 안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상실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열사별 개별교섭은 우리들한테 많은 것들을 갖다 주긴 했지만 언제든지 회사는 이것을 근로조건 갈라치기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실 전적이 활발한 회사고, 특히 이제 워낙 계열사 쪼개기가 많은 그런 이제 형태의 산업군이다 보니까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전적과 관련됐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껏 노조에 가입해서 여러분들 지켰었던 근로조건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사례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우리 재택근무라든지 사옥 출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계열 법인은 모두 재택근무나 사옥 출근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네이버 제트나 네이버 랩스 같은 경우 일부 계열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면 사옥 출근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체협약에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언제든지 조합원들, 열심히 활동한 조합원들 전적당해가지고 단체협약상의 보호를 박탈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교섭을 하고 다 같이 쟁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회사가 저희한테 불리한 시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똘똘 뭉쳐서 싸우면 쉽게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디바이드 앤 룰, 한 놈씩 깨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계열사에서 이미 쟁취해냈던, 우리가 확보했던 좋은 근로조건도 후퇴시키는 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교섭 당시에도 근무제 변경 시 노사 합의 원칙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조합에게 전달하거나 징계 양정, 가해자에 대한 양정 의견을 제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하향 요구를 했었었고, 개별 교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각자 싸우게 되면 각자 계열사의 조합원들의 수는 적으니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제 변경 시 노사 합의 폐기 혹은 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보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동 부당해고를 당했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먼저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바로 판정받고 복직할 의무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빼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당해고를 해놓고 나서도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말로밖에 전 들리지가 않습니다.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홍보 활동에 대해서 사전 승인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전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수 법인에서 이미 합의했던 조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섭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고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계열사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교섭한다고 하면은 오늘 다른 계열사의 문제가 내일 우리 계열사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같이 뭉치고 단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옥 인프라의 개선이나 근로 환경의 문제는 당연히 어느 한 계열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옥에 근무하시는 계열사 조합원들도 있고 다른 사옥에 한꺼번에 모여서 근무하시는 계열사 조합원들도 있어요. 근데 사옥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열사만 나설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네이버 지회 그 간부들을 좀 뵈려고 몇 번 출장을 왔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운전해서 오려고 하면은 항상 그때가 너무 길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거 그 정자역에서 내리면은 여기까지 오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한 15분 걸으면 굉장히 좀 숨이 차고 온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다른 회사처럼 셔틀버스 통근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구내식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물상의 작업 환경 문제들도 역시 어떤 한 계열사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6개 운영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뭉쳐서 네이버가 진짜 뭐 이런 단순히 작업 환경이나 사옥이나 이런 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이나 복리 문제 역시도 네이버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외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통합교섭을 주장했었던 맥락들도 다 이런 논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당연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네이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동성명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졌나라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성과보상 체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 사건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저는 고민할 질문을 하나 전 던져줬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올해 대법원에서는요, 그 삼성전자 PS라든지 SK하이닉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노동조합법은 개정돼가지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교섭의 대상은 확대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과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금 적법하게 교섭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사실은 맨날 주주 중심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낡은 논쟁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 모델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전 네이버 지회가 네이버 지회다운 답을 찾아가고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노동조합에게 또 여러 가지 과제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클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AI 많이 쓰시죠? 제가 미리 이제 저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AI가 저보다 서면을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시겠지만 사실 이 AI를 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노동법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박사과정에서 이제 좀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동법학에서도 사실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노동 현장에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G U+에는 공공우수 노조와 희망연대 노조라고 둘 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인데 두 개 노조가 있었는데 둘이 원래 항상 어느 정도 뭐 연대하고 경쟁하는 관계긴 했었지만 지금 단결해서 뭉쳤습니다. 왜냐하면 U+ 같은 경우에는 AI발 구조조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AI발 구조조정 막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양대 노조가 지금 힘을 맞댔다는 소식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AI로 인해서 뭐 고용이 대체된다 이건 사실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실 금속노조 산별협약인데, 우리 금속노조 생각하면 막 현대차 아틀라스 사건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AI로 고민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평가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AI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하거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법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여러분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여러분들께서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변화에서 우리가 사업장 내에 더 적절한 규범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여러분들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는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이제 이따가 그 조합 내부에서 서로 Q&A도 하시고 서로 논의하시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통합교섭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여기 많은 조합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노조에 가입하셨나요? 왜 가입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첫 사회생활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고려대학교 로스쿨을 이제 제가 2018년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해서 3월 달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계속 변호사 생활을 해서 올해가 이제 9년차 변호사가 됐었는데, 저는 한 이제 만으로는 8년 좀 넘었고, 이제 8년 반 정도, 8년 3개월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노동법으로만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 친구들한테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법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이버와 계열사의 모습은 어떤 건지 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여기에 남아있고, 여기에 근무 시간 중에 이제 2시간 유급이라고 하긴 하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이 강의 들으실 정도로 노동조합에게 애착을 가지셨던 그 경험들이 어떤 거였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무래도 노동자를 대리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간 대형 로펌들처럼 벌이가 사실 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원에 들어왔던 순간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그건 제가 겪었던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2019년 7월 1일에 이제 요금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요금수납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불법 파견 소송을 해가지고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됐었거든요. 2심까지 인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주기 싫다, 자회사로 이동해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거 못 받으면 도급계약 다 해제겠다라고 해가지고 1,500명을 7월 1일에 한 번에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년차 변호사였는데 추석 때 집에서 자다가 대표변 원장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갑자기 김천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건 대응하러. 근데 내려갔었을 때 이제 요금 수납원 톨게이트 업무가 사실은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의 노동자들이 하시거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하시는 업무인데, 여성 노동자들이 본관을 점거하면서 경찰들이 막 다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이거 이렇게 잘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부끄러움을 진짜 무릅쓰시고 상해를 탈의하시면서 저항하시면서 막 싸웠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안의 어떻게 보면 생활인이시고, 누군가의 그 어머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거나 누군가의 평범한 이웃일 텐데 어쩌다 갑자기 저렇게 싸우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저런 사람들 지키라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3년 제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큰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열심히 싸우기도 하는데, 자, 경향신문사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는 게 사진을 좀 잘 찍어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2023년도에 이제 저한테 좀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화가 났었는데, 5월달 1일 세계노동절 당일에 강원 법원 이제 검찰청 앞에서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하셔서 산화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법원 앞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서 건폭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 조합원들 2,000명들을 조사를 하고 입건시키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이 그거 가지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한 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 붙이고 그 분신을 하셨습니다. 양회동 열사 하셨는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너무 화가 났었던 게, 한 노동자가 법원 앞에서 불 붙이는 상황이 났다고 한다면 그 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망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싸웠던 장옥기 위원장님이 영장실질심사하고 그 전에 경찰 조사했었을 때 같이 동석하면서 하고, 법원에서 변론하다가 이제
구속 변론이 나왔었어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서 변론하다가 마지막에 재판 끝나려고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행히 구속은 안 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의 구속 여부가 사실은 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저는 민주노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창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조합원들이 했던 거는 그저 평범한 가장들, 평범한 생활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고 싸웠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삶은 더 악화했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노동조합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전 네이버나 많은 회사들의 사례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우산으로 비유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산 밑에서 비를 피하듯이 여러분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고 비가 내릴 때 같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T 계열사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뭉쳐서 통합교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교육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교육이 주제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좀 들어야 돼서 저희가 이런 경품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그 온라인 교육 들으면 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주위에 좀 교육 좀 많이 들으라고 좀 독려 좀 해주시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사실 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저희 공동성명이란 노동조합이 그래도 나름 뭐 제가 속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통합교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협업하는 계열사의 노동자들이 각자 좀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뤄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더 노력하고 했을 때 가능한 거니까 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근로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한 발씩만 더 나서서 좀 더 어떤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다 같이 좀 한 발 좀 나서 주시면 저희가 사실 이런 협상력이 있어야 뭔가를 달성할 수 있어요. 사실 올해 임협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가져갔던 이유도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더 큰 어떤 협상력을 갖고 많은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협상력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더 또 나은 위치에서 사측과 협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계속 시간을 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뭔가 이겨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 좀 같이 이게 저희 스태프들만 가지고는 너무 힘에 부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 주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